네,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이견을 보였던 광물협정 타결이 임박하면서 안보 경제와 관련한 양국 간 이익의 균형점이 반영됐을지 주목됩니다. 네, 아울러 이번 협정이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엔 어떤 영향을 줄지에도 이목이 집중되는데요.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 젤렌스키 대통령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끝나가는 거에 대한 시동을 걸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이중 트랙 협상이라고 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데 예. 미국과 러시아 간의 양제 협상, 이것과 더불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동맹국 간의 양제 협상이 이제 시동을 건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많이 보도가 된 것처럼 미국과 러시아 양제 협상이 중심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게 러시아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이 협상을 이끌어가면서 우크라이나가 바라는 그런 안전 보장, 영토 분할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최고의 관심사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 첫 삽을 이제 뜨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의 정상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유럽 동맹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전달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조언을 하기 때문에 이제 미국과 우크라이나 유럽 동맹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이제 1라운드에서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라운드에서 미국과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을 위해서 만난다고 얘기를 했지만 예. 구체적으로 영토 분할 문제라든지 우크라이나 안전보장 문제는 얘기도 안 하고 두 국가 간에 어떻게 경제관계를 개선하고 관계를 개선 이런 얘기만 한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협상이 이제 시작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광물 협정을 통해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협상에 들어가기 전에 미국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종전 협상이 나간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광물 협상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우크라이나로부터 무엇을 얻을 것인가 이걸 확실히 한 다음에 이제 종전 협상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미국의 경제적 이익과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이 균형점을 좀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좀 모호한 합의로 후속 협상으로 넘어가는 그런 전략을 취할지가 궁금한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경제적 이익은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는 거고 이제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이라든지 영토 분할 문제는 이제 시작을 하는 이러한 상황이 될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현지 시각으로 28일 날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상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광물 협정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어떠한 이익을 얻고 기여를 할 거냐 이 부분에 중점이 보여지는 거고 미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우크라이나에 안전 보장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언론 보도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100% 반영될 정도로 굉장히 진솔하게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났을 때 광물 협정에 있어서 미국과 우크라이나의 관계에 있어서 초반에 어떤 투자 기금에 나왔던 그런 어마무시하게 불균형적인 그런 초안을 조금 완화하는 수준에서 이제 협정이 마무리되면서 미국이 굉장히 포용적으로 관용적으로 우크라이나 입장을 배려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긴 하겠지만 안전 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이지 않으면서 모호하게 이제 협상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지원의 규모가 우리 돈으로 약 440조에서 510조 원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 BBC는 근거가 없다, 훨씬 더 적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이것 역시 좀 트럼프의 협상 전략일까요? 그렇죠. 거래 기술에 나오는 전형적인 부풀리기 어떤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미 방위분담금 협상을 통해 이미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일단 4-5배 금액을 이제 얘기를 해놓고서 거기에서 이제 조율해 나가면서 거래 기술이라는 것이 한 100%를 원한다면 200%, 300%를 우선 초안으로 내걸고 그다음 협상을 통해 가지고 100%, 150%에서 마무리 짓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300%에서 200, 300%에서 100, 150 됐다면 굉장히 많이 줄여진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원하는 목표는 다 원하면서 굉장히 뭔가 많은 배려를 해준 것처럼 그래서 쌍방이 모두 웃으면서 나올 수 있는 이러한 협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렇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러한 금액은 너무 터무니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정확한 액수는 알 수가 없어요. 미국이 이제 우크라이나와 단독으로 양자로 지급한 거고
그 일부분은 또 이제 미국 내에서 무기 생산하는 그런 비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금액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대체로 한 1,700억 달러 정도 이 정도가 총액으로 쓴 거라고 보니까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환율 고려했을 때 한 250조 정도 이렇기 때문에 차이가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협상의 기술이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까지 예. 그 액수가 맞다라고 주장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기울어져도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이니까요. 그 젤렌스키 입장에서 또 기분 나쁠 만한 소식이 들어왔는데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과 만난다는 건데 미국 가는 거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직전에 오지 마라 정상회담 안 할 것이다 라는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프랑스 언론 보도를 보니까. 근데 어떻게 다시 성사가 됐냐 정상회담이 마크롱 대통령이 트럼프 만났을 때 그냥 그래도 만나라 이렇게 제안을 해서 다시 또 만나게 됐다는 그런 프랑스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 전후 관계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행정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보여주는 그런 태도가 보면 안 된다는 거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광물협정 초안이 나왔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굉장히 반발하면서 예. 유럽 언론에서 이거는 경제적 심리지를 만드는 거다. 이러한 굉장히 극단적인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나서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라든지 그 우크라이나 관료들 입에서 굉장히 미국을 비난하는 그런 그 성명이 나왔거든요. 예. 발언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지만 그 국가안보 보좌관이나 여러 이제 고위 부통령이라든지 이러한 예. 트럼프 행정부의 관료들이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비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경고를 했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차원에서 한번 강하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만나줄 걸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미국을 욕보이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이제 유럽 동맹을 통해 전달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프랑스 쪽에서 이제 땡겨주니까 야. 마지못해서 이제 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어쨌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가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제 유럽 동맹들도 미국이 보여주는 그러한 외교적 행태에 대해서 크게 강하게 예. 반발하기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있습니다. 이번에 그 내일 만난다고 하더라도 둘이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협정의 그런 뭐 딜 같은 거는 상상을 거의 못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시간이 굉장히 짧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언론 보도 나오는 걸 보면 이미 그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얘기했잖아요. 이미 양국이 어느 정도의 광물협정에 대한 합의를 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예.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이걸 경제 프레임워크 협정이라고 부르고 전략 광물이라든지 석유, 천연가스, 인프라 자산 이거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양국이 협의를 이미 마쳤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는 거는 실무 차원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거고 그거를 이제 정상 차원에서 확인하고 이제 그 언론 앞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내일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딜을 한다.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 그린란드에 이어서 우크라이나 광물에도 눈독을 들이는 이유가 결국에는 중국 견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중 경쟁이 무역, 기술에 이어서 좀 자원 전쟁으로 번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때도 그렇고 트럼프 행정부 때도 행정부가 출범하면 행정명령을 발동을 해요. 뭐냐면 그 핵심 품목들, 그러니까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든, 그다음에 핵심 광물들에 대해서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미국은 그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급망을 갖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을 합니다.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그 미국 중심의 그 공급망 제대로 돼 있느냐 문제가 무엇이냐 이걸 파악하고서 그거를 이제 개선하는 가는 작업을 하는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에도 뭐 관세 관련돼서 경제 관련돼서 이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가 다시 들어갔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이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을 위해서 핵심적인 그러한 어떻게 보면 재료고 부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품이 없으면 예를 들어 히토리 같은 게 없다면 정말로 차세대 먹거리라고 해서는 첨단 기술에 있어서 물건을 제품에 제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의 모든 그런 희귀 광물이 누가 지금 생산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예. 어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첨단 기술과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전략적으로 디커플링한다, 탈동조한다 이러한 정책적 목표를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고 있는데 핵심 광물 때문에 발목이 잡히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중국에서 끌려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이외에 어떤 희귀 광물이나 어떤 그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거든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여타 호주라든지 여타 인도네시아라든지 그 전 세계에 걸쳐서 이런 공급망, 특히 핵심 광물을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그러한 견제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과 스타머 영국 총리도 정상회담을 했는데 전쟁 이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그 이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 보장에 관해서는 굉장히 생각의 차이가 있나 봐요. 그렇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것은 두 개의 전쟁을 빨리 끝내고 미국의 역량을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선 캠페인 기간에도 누누이 얘기한 것처럼 유럽의 방위는 유럽이 해야 되고 예. 지역의 방위는 지역의 주요 국가들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미국이 원하는 가장 전략적 이익 있는 곳으로 해서 집중하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유럽의 방위는 유럽이 담당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안전 보장도 이제 유럽 국가들이 해야 되는 거고 필요하다면 미국은 간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유럽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미국의 개입이나 지원이 적극적으로 없으면 사실은 미국 유럽 동맹들 스스로 러시아의 소지를 막아낼 군사력 역량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유럽 언론들의 그런 보도를 보면 유럽 동맹들이 스스로 어떤 유럽의 방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10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년간 거의 3,000조 원이 든다. 이런 예. 얘기 추산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20세기 러시아가 이번에 불법적으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 침공해서 어떻게 보면 그 불법적인 침공이 인정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럽은 불안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 러시아가 지금은 미국하고 딜을 하지만 그 후에 이걸 발판으로 해서 또다시 침공할 수 있는데 유럽의 역량은 자각력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지속적으로 미국이 개입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켜달라. 이거는 유럽 동맹을 지켜달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트럼프는 생각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견이 나고 엇박자가 나는 것이고 어느 수준에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고 절충이 될지는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지금 입장을 봤을 때 이제 미국이 유럽에서 많이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될 거고 유럽은 불가피하게 보다 더 많은 역량을 투사해서 이제 유럽의 자각력을 늘리는 그런 작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말씀 들어보면 미국의 동맹국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와 굉장히 친하게 있는 관계가 굉장히 껄끄러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함부로 불평을 토로할 수가 없는 상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 힘의 균형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예. 상대적인 약자인 유럽 동맹들은 불만을 그냥 개별적으로 토로하더라도 앞에서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힘의 논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이든 행정부 같으면 러시아하고 미국이 어떤 협상을 해가지고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걸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맹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다. 미국의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기 때문에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러시아에게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이제 협상을 진행하면 전쟁을 빨리 끝날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불구하고 그렇게 안 했던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 지금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전쟁을 끊는다. 이거는 바이든 행정부가 알고 있지만 그 협상의 대안에는 안 올라온 거예요. 근데 트럼프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올라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동맹 비동맹이든 미국의 이익에 보다 더 부합하는 게 있으면 그냥 간다는 거예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전쟁을 빨리 끝내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니까 동맹이 뒷전이 되는 거고 러시아의 관계가 앞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유럽 동맹과의 관계를 시작을 해가지고 미국의 전 세계 동맹 시스템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그러한 전초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AP통신 취재를 제안한 데 이어서 백악관 기자단을 직접 선정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비판적인 언론을 압박하고 길들이는 방식이 푸틴 대통령의 초기 집권 방식과 좀 비슷하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대외적뿐만 아니라 미국 국내적으로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력한 리더십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적인 그런 많은 측면에 있어서도 어쨌든
그 에너지 정책도 이제 기조가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그 정부 그 개혁, 그래서 예. 이제 인적 구조 조정이 굉장히 그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남북 국경을 강화하고 대규모의 추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더불어서 일기 때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이 불만을 많이 가졌던 기존 그러니까 레거시 언론들과의 불편한 관계를 이제 개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 행정부터 들어와서 권력 힘이 가장 셀 때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일기 때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밀어붙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멕시코만을 어떤 미국만으로 바꾸겠다라는 것을 행정명을 통해서 이제 그 공표를 했는데 예.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따르는데 AP통신이 따르지 않았잖아요. 그 기사에 그렇게 안 썼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예. 안 하고서 그렇게 못한다 그러니까 백악관 출입을 갖다 막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레가시 언론뿐만 아니라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어떤 신생 언론들이 있습니다. 팟캐스트라든지 유튜브 채널 이런 채널들도 백악관 출입을 허용해 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그러한 그 백악관을 둘러싼 언론 환경을 바꿔줌을 해가지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불만을 이제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강하게 이제 언론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트럼프 행정가 나설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초기만 본다면 지금 트럼프 일기 행정부 때와 비교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더 강하게 나가는 거예요? 훨씬 강하게 나가는 거고요. 일기 때도 그렇게 강하게 나가고 싶을지 모르겠지만 예. 그때는 인적 제도적 그 풀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기 때 같은 경우에는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많이 보여줬고 예. 그 주변의 참모들도 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못했기 때문에 네. 불만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충성파들로 다 포진이 돼 있고 그리고 인적풀 제도풀이 워낙 잘 구비가 됐었기 때문에 예. 준비가 잘 됐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좀 장관 인선이라든지 행정명령을 발동하라든지 주요 의제를 갖다가 체계적으로 이제 치고 나간 걸 보면 속도가 굉장히 빠르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 수준이 굉장히 깊고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일기 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하게 밀어줄 수 있는 거고 예. 그만큼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트럼프 행정부가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일기 때와는 다른 모습을 우리가 목도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충성파 중에 하나도 일론 머스크가 될 수 있잖아요. 네. 정부 효율부 수장으로 이렇게 임명한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의 강한 모습, 일방적인 모습과 또 일론 머스크도 그런 모습을 보여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 여론도 꽤 있나 보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워낙 강하게 국내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과연 선출직이 아닌데 저런 권력을 가져야 되나? 그러니까 그 행정부의 권한이 너무 커지는 거 아니야? 그거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역할이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국내 정치적 목표에 뭐가 있냐면 어떤 워싱턴 정가의 딥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어떤 그 오래된 관료 집단들을 개혁하고 싶은 거예요. 그 관료 집단들이 일기 때 자신이 하고 있는 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도록 지연시키고 막았다는 그러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개혁하고 싶은 거예요. 예. 그걸 위해서 정부 어떤 관료들을 어떤 불필요한 그 정부 지출을 줄여서 연방 정부 갖고 있는 천문학적인 그런 적자를 줄이겠다. 이걸 갖다가 명분으로 내세웠는데 이거는 국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좋은 명분이에요. 지지층들에게 굉장히 호응이 되는 명분이고 문제는 그러면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 거냐 예. 했을 때 일론 머스크가 그 트럼프 생각에는 적격인 거예요. 정치적 아웃사이더죠. 그리고 어떤 억만장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기업, 프라이빗 섹터에서 기업을 경영해봤기 때문에 해고라든지 효율적인 어떤 그 경영에 있어서 퇴출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칼을 쥐고서 어떤 손에 피를 맺힐 수 있는 적임자기 때문에 정권 초기에 어떤 정부 지출을 줄여가지고 이제 재원을 확보하고 에너지 정책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해서 추가 관세로 일어날 수 있는 미국 국내적인 인플레이션을 막고 싶은 거예요. 예. 상세는 효과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거의 선봉자가 일론 머스크이기 때문에 트럼프 캠프 쪽의 주 인사라든지 다른 마가 어떤 지지층들과 일론 머스크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있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출범 초기 말씀드린 그런 정부 개혁을 위해서 일론 머스크를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만족스럽다 했을 때 그때는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가 지금 보여줬던 그 끈끈한 관계보다는 좀 느슨한 이런 거로서 어떤
자기 권력 이 부분에 있어서 견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어쨌든 출범 초기 정부 개혁을 통해서 지출을 줄이는 것, 약 15%에 20%의 정부 지출을 줄여가지고 재원을 확보하고 이거를 갖다가 추가 인플레에 상쇄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이제 세금 감면에 따른 어떤 정부 세수 부족을 막기 위한 주요 수단으로 쓸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 선봉장 일론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한동안은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 예. 막아주는 이런 역할을 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벌써 3선 도전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52%가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답했고 도전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답변은 34%, 15%는 모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수정헌법 22조에 누구도 대통령직에 2번 이상 선출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징검다리식으로 집권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연방헌법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예. 수정헌법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2번 임기고요. 네. 최장 10년이에요. 그러니까 예. 미국 그 연방헌법에 보면 대통령이 재직 시에 유고라든지 사임을 통해 가지고 공석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선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부통령이 승리합니다.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부통령이 이제 그 임기를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있잖아요. 그걸 고려해서 부통령에게 2번의 임기가 8년이고 아. 그런 경우에 2년 정도를 더 유예를 해줘서 10년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도 트럼프가 3선에는 나올 수가 없는데 되는군요. 문제는 연방헌법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명시해놨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내가 한 번 쉬고 다시 연임하기 때문에 그게 그 조항이 없는 거예요. 규정이.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루포를 파고 들어가는 건데 더 그 놀라운 거는 지금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의 응답이 3선 도전할 거다 이렇게 예. 응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쨌든 여론몰이는 잘하고 있다는 거.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3선을 원한다면 그렇지만 어떤 법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 3선 도전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분위기를 띄우는 것은 어떤 그 3선 도전이라든지 이것뿐만 아니라 3선에 도전을 못하더라도 킹메이커로서 계속 그 활동할 수 있는 여지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는 언론의 관심, 여론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켜보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법적 제도적으로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시간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